바로 어제 중국에서 홍콩 국가안전법률제도와 집행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 홍콩 보안법에 대한 중국 전국 인민투표대회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878표, 반대 1명, 나머지 6명은 기권, 압도적인 표차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홍콩 보안법의 핵심은 4가지죠. 첫 번째, 홍콩에서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처벌한다. 두 번째, 해외 세력이 홍콩을 이용한 분열, 전복, 침투, 파괴 활동을 처벌한다. 세 번째, 홍콩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이 법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홍콩에 기구를 설치해 국가 안전을 지킨다. 즉 쉽게 말해 홍콩의 자치권을 중국이 빼앗겠다는 것이죠. 지난 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서도 중국은 법을 바꿔 중국이 홍콩을 전면 통치하겠다 대놓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처음에 홍콩 보안법을 만들 때는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행동 모두 처벌한다 발표했습니다. 행동은 행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뜻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중국이 홍콩 시위단체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처벌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산 30조 원으로 홍콩 최대 갑부 리카싱은 홍콩 보안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홍콩 매체 문해보아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홍콩 보안법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홍콩의 안정과 발전에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리카싱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로 뛰어나왔고 하루 만에 최소 360명이 홍콩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경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랑펑구어 이민담당공사에서 근무하는 린야오종 이사는 최근 홍콩 보안법 보도가 나온 이후에 대만으로 이민 가겠다는 문의가 10배나 늘어났다. 전화통화마다 고객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민 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홍콩 주요 포털에서는 두 단어의 검색 횟수가 폭증하고 있다. 대만 그리고 이민 이라 전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죠.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되기 5년 전에 미국은 홍콩에 특별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홍콩은 중국과는 달리 특별한 관세, 특별한 무역 조건, 특별한 투자, 특별한 비자 발급 우대 등 국제적으로 엄청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100분의 1, 인구도 74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홍콩이 세계적인 금융 허브가 되어 해마다 450조 원에 달하는 GDP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특별 지위 덕분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은 최악의 결정이다 라고 비난했고 이를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콩의 특별 지휘권 박탈은 미국 의회의 통과도 필요 없죠. 미국 대통령 즉 트럼프의 말 한마디 그리고 사인 하나면 바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대법원이 화웨이 장녀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 송환 요건을 충족한다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요. 일본의 아베 정부는 너무나 단순하게 중국을 포기해버리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해서 일본에게는 미국이 유일한 동맹국이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문제를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며 대놓고 중국과 선을 긋고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한 외교 정책을 펼친 일본은 현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대놓고 미국을 지지했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뀌는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남은 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죠. 일본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을 보시면 중국이 미국보다 2%나 더 높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본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기계 등 일본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산업들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본의 관광산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관광산업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일본을 찾는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런데도 일본의 관광 산업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오직 미국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아베 정부의 단순한 외교 정책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절반을 담당했던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을 찾지 않을 것이고, 대신 일본 관광 산업에서 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일본 방문 수가 조금 늘어나겠죠. 반면 한국은 적절한 중립 위치를 지키며 미국과 중국과 미국 모두를 자극하지 않고 있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공개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한국은 중립의 위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한국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최근 문정인 특보는 워싱턴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홍콩 보안법은 중국 내부에서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이 보편 인권에 위배될 경우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인권의 수호자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처럼 대놓고 미국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여론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못함, 양호, 잘함, 매우 잘함 이렇게 4단계로 평가를 진행했는데 한국의 매우 잘했다 비중이 2위 독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1993년 이후 27년 만에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왜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지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R&D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네이처 관계자는 네이처가 어느 한 국가를 특집으로 다루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이번 한국 특집은 무려 12페이지에 달할 만큼 한국을 집중 조명했다. 의미가 상당히 크다 전했는데요. 네이처는 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겠다는 국가의 목표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은 1위인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계획에 정부 산업 학계 간의 강한 유대로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즐거운 라디오 6월 15일 오늘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중국의 화웨이가 엄청난 규모의 빅딜을 시행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셋의 공급 가능성이 다시 국내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화웨이와 다시 협력하나 화웨이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셋을 공급할 가능성은 50대 50, 다양한 타이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의 출처는 폰아레나, 중국의 기즈모 차이나,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인데요. 이 글로벌 타임즈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셋을 공급한다면 화웨이는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일부분을 내어주는 방안으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IT 쪽 애널리스트인 마지화라는 인물이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화웨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가 추후 5G 통신 장비나 첨단 제품 등의 반도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 화웨이가 단순히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 완제품을 받는 것에는 큰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다른 외신 매체 폰아레나 역시 비슷한 기조로 보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추후 5G 통신 장비 사업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 중에 있고, 삼성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화웨이에게 AP를 공급하는 대신에 엑시노스겠죠. 이 엑시노스를 공급하는 대신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일부를 삼성에게 양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외신 보도들, 이를 바탕으로 많은 국내 언론 기사들이 작성이 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신들은 일제히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 측에 삼성의 AP, 이 반도체 칩셋을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디램이나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군사 안보적으로 위험이 되지 않는 이 단순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사실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미국이 여기까지 규제를 한 것은 아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에는 현 시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AP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미국이 제재를 가했던 본질은 이 화웨이 측에 추후 첨단 통신 장비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셋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포석입니다. 화웨이는 이 화웨이의 자회사죠. 팹리스 업체인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대만의 TSMC 측에 위탁 생산을 해서 이 만들어진 반도체 칩셋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공급 구조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이 삼성의 AP를 넘기는 것에는 당연히 고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조금이나마 들어간 소재, 부품, 장비 등이 있다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화웨이 등의 중국 일부 기업들에게 미국의 허가 없이 공급할 수 없다고 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7나노 칩셋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 대표적으로 EUV,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있죠.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회사 ASML이 독점을 하고 있죠. 중국 언론 기즈모 차이나는 삼성이 이 ASML, 이 네덜란드산 EUV 장비와 일본 장비들을 주로 사용해서 최신 반도체 칩셋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반 기술이 개입되지 않아서 화웨이에 충분히 칩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SML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광원 기술이 미국 업체 사이머의 인수를 통해서 확보가 됐었고 여기서 일단 미국이 태클을 걸 만한 여지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ASML의 이 중국 직원들이 별도의 EUV 공급 업체를 만들려고 하면서 좀 기술 유출 논란이 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미국이 이를 눈감아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삼성에게 일부 양보한다? 자,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뒤를 봐주는 기업이라고 봐야 하고 자국 내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CATL, BYD 등이 있었죠.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좀 불공정한 전기차 보조금 사태, 그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고생했던 그 과거력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당연히 중국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한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수출 주도형 체제에서 내수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데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이 해외 업체인 삼성에게 일부 떼어준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중국 정부는 분명 애국 소비를 강조하는 쪽으로 몰아갈 것이에요. 화웨이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중국 내에서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눈밖에 벗어나 있는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러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쪽으로 분명 정부 차원에서 몰아갈 것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결코 믿을 수 없는 내용의 딜이라고 봐야겠죠. 차라리 일전의 보도들대로 대만의 미디어텍이 현재 화웨이 공급 업체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AP 시장에서는 이 작년 기준 퀄컴 33%, 미디어텍 25%, 삼성 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가장 압도적이고 미디어텍도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이 미디어텍이 제조하는 AP인 디멘시티는 이 중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제품에는 거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AP 시장 압도적 1위인 미국 퀄컴의 이 스냅드래곤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화웨이는 여전히 프리미엄 제품군에 미련을 갖고 있고 대만 미디어텍의 AP 칩 기술력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적 한계를 직감하고 삼성전자 쪽에 추파를 보내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 삼성전자와 공급선이 막힐 것을 대비하는 화웨이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 그 자회사인 유니 SOC 쪽으로 대규모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좀 어려운 이 중국이 칭화유니 그룹을 통한 반도체 우회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칭화유니 그룹은 자회사인 이 팹리스 업체 유니 SOC를 통해서 5G 통신칩, AP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15일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위에서 언급드렸죠. 해당 회사의 많은 기술 인력들이 유니 SOC로 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 SOC는 이 중국 내에서는 하이실리콘 바로 다음 순위의 팹리스 업체입니다.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의 규제로 화웨이와 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지금 막히니 중국이 또 다른 우회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화웨이의 기술력을 유니 SOC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 반도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굴기에 박차를 가했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